안녕하세요. 제2장 경영일반을 강의할 홍성민입니다. 이번 경영일반 첫 시간에서는 경영 환경과 기업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부적인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회사 안에 어떠한 인재가 있고 또 어떠한 노동 활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예전처럼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경쟁도 심해지고 글로벌화 되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기업은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위협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환경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냥 모든 경영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 환경에는 그 경제적인 환경, 정치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자원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환경이 경영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국민소득 성장률이라는 것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국민의 저축과 부채에 대한 내용이 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업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모의 모양을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업 내부적인 환경은 기업 내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노조라고 할 수 있고 외부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기업의 그 자본을 빌려올 수 있는 금융기관과 우리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들 그리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공급해주는 공급업자 그리고 우리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우리 기업이 자본을 모집할 때 우리의 주식을 사주는 주주들이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영 환경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경영 환경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얼마나 안정적인지 또 움직임이 많은지에 따라 변화의 정도를 환경을 분석하는 데 쓸 수 있고요. 얼마나 또 단순한가 복잡한가에 따라서 복잡성 정도를 가지고 현재의 환경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영 환경을 분석을 하고 나면 이 외부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나면 조직 활동의 영역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분석을 해서 우리 기업이 어느 시장으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내부적인 환경을 분석해서는 우리 기업의 내부에 어떠한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지 또는 뭐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 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 변하고 또 움직이고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경영자들은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경영 환경 중에 하나가 글로벌 환경입니다. 글로벌 환경은 왜 중요해졌냐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그만이었는데요. 더 이상 이제 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해외 시장에도 팔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도 우리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와도 다르고 정치적인 상황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른 글로벌 문화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경영 환경은 국제기업 환경의 영역을 먼저 살펴보고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그 나라의 법적인 환경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을 잘 살펴보아서 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역경제 통합화 추세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글로벌 경영 환경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FTA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업 간에 무역을 하게 되면 관세라는 것이 붙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물건을 팔 때 물건이
팔려져 나갈 때 그 진입장벽, 즉 그 B라는 나라에서 물건을 되도록이면 적게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물려왔었는데요. 이렇게 FTA라는 협정을 맺게 되면 관세를 줄여주게 되어서 두 나라 간에 그 무역이 아주 쉬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경제 통합화 추세로는 그 국제연합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라고 아주 긴 이름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 이사회에 가입했고요. 그다음 그린 라운드라고 해서 기업이 예전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기업이 이윤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환경을 많이 파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린 라운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조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업 윤리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윤리라는 것은 앞부분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의 목적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예전에 그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일하는 근로자들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더럽혀지든 더럽혀지지 않든 그리고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오늘보다 내일 물건을 하나 더 만들 수만 있다면 모든 총력을 기울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경영활동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피폐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윤리가 시작되게 됐고요. 그 내용들이 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업 윤리가 나타나게 됐고 다음으로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 윤리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을 사회 안에 속한 하나의 구성체,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회에 속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처럼 기업도 사회에 속해서 하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나타난 것이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사회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책임인 거고요. 자선적인 책임은 그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그 이윤을 남겼을 때 그 이윤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법적인 책임은 우리가 그 사회의 규범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처럼 기업도 사회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윤리적인 책임은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처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기준,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전략경영이라고 나왔습니다. 전략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기업을 경영을 하고 내일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긴 기간 동안 경영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경영해 나가는 것을 전략 경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경영을 할 때 전략적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최고 경영자가 꼭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략적인 경영이라는 것은 뭐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전사적일 수도 있고 그 사업 부문별로도 전략 경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사적인 전략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전사적인 전략 경영을 하기 위해선 그 대규모의 그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경영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전략 경영을 시작을 했다고 해서 다음 달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목표를 장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경영 기능이나 사업 단위들의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어떤 전체적인 그 전략 경영을 통해서
그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환경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략 경영을 한다고 해도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지 않고 추진해 나간다는 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외부 환경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략 경영의 이제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미래지향적인 목표 설정이라기보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의지, 어떠한 그 경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설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거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 내부 자원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역량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에 대한 역량 파악을 하고, 다음으로 그 파악이 끝나고 나면 전략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한 전략 경영을 이루어야겠구나라는 전략적인 대안을 도출을 하고 그 내부를 정비합니다. 내부를 정비할 때는 조직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사업부 개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부를 정비를 하고 이 정비를 통해서 전략을 실천한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하고 반드시 피드백 작업이 있어야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경영 전략을 짤 때 경영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그 밑바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그 전사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전반에 걸쳐서 적용을 할 땐 전사적인 수준, 사업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업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그 과자도 만들고 라면도 만드는 회사라고 했을 경우엔 그 과자 만드는 사업부에 적용을 하면 그 사업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능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 기능별로 뭐 인사팀에 적용을 하면 인사팀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기업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형태는 우리 비서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공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먼저 개인 기업과 조합 기업으로 나누는 방법은 혼자서 그 기업을 만들고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혼자서 기업을 만들고 경영하는 경우를 개인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 2명 이상의 인적 결합이 있는 경우를 조합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 기업에는 또 내부 회사와 외부 회사라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은 그 외부적으로 법인을 만들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외부 회사, 우리가 많이 듣는 이러한 회사들인 거고요.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를 내부 회사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그 외부 회사에는 협동조합,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앞부분에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 기업의 경영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들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좀 다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그 글자만 봐서는 좀 비슷한데요. 그 한명회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책임사원, 이 무한책임사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또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무한하게 지는지 무한하게 지지 않는지, 유한하게 지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무한히 지는 직원으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한명회사라고 하고요. 그 무한책임 직원과 유한책임 직원이 회사를 구성을 할 경우에는 합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는 그 한명, 여기 미음이 들어가니까 무한책임 회사만 있다. 이렇게 하나만 기억해 놓고 나면 두 개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유한회사라는 것은 소수의 유한책임 사원만 구성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고 중소기업에 적합합니다. 다음 주식회사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기업의 형태이고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모으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정관 안에는 회사의 목적하고 조직과 행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이
적혀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기관에는 그 주주총회를 항상 1년에 한 번씩 열어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자본을 마련해주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준 주주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있어야 하는 거고, 이사와 이사회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이제 대표이사, 이사들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있어야 하고, 감사, 그 감독을 할 수 있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감사가 그 주식회사의 기관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살펴본 그 기업들이랑 조금 다르게 공공기관에 의해서 소유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그 경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은 국회 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업 형태의 기업 집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 집중이라는 것은 이제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 기업들이 모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왜 모이는지 그 목적은 시장 통제를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건데요. 시장 통제라는 것은 그 어떤 똑같은 비슷한 물건을 만들고 함께 경쟁하는 기업들 간에 그 시장을 그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독점하기 위해서 시장 통제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생산 공정의 합리화라고 있는데요. 생산 공정의 합리화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물건들을 만드니까 생산 공정이 좀 비슷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기업들이 각각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도 기업들이 모여서 생산 공정을 단순화해서 비용을 낮추는, 그래서 물건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금융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기업이 하나로 존재할 때보다는 두 개의 기업이 모여서 그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도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더 빌린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경영을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다, 크게 해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목적도 가지고 기업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기업 집중의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일에서 많이 시작된 거고요. 그 독점 목적으로 횡적인 결합을 했다. 횡적인 결합은 이제 수평적인 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수평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수평적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나도 권리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회사들도 다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 독립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으로 트러스트는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고요. 기업 결합 간의 독립성이 사라졌어요.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을 가지고 기업들이 집중한 거라면, 그 트러스트는 기업 간 집중은 똑같지만 그 독립성이 상실된, 그래서 강력한 결합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기업이 만나서 그냥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콘체르는, 이것도 독일에서 나온 건데 이 경우는 종적인 결합이에요. 횡적인 결합은 이렇게 옆으로 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종적인 결합은 위아래로 결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결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윗부분에 있는 회사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회사가 작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따로 설명을 해놓은 이유는 이 지주회사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벌의 지배구조가 그 위에 있는 기업이 모기업이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하고요. 모기업이, 여기는 자기업에 자본을 투자해서, 자본을 지원해서 결합하는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체르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콤비나트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 공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기업 집중한 경우에 들어가는 거고요. 콩글로머릿이라는 것은 그 이 앞부분에는 같은 시장 내에 있는 기업들이 집중하였다면, 콩글로머릿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점점 모여서 점점 큰 회사를 이룬다라고 해서 콩글로머릿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올려놓은 것이고요. 여기 중소기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중소기업이 더 강점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더라인 해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책에 같이 줄 좀 그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경우는 그 수출의 주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산업이 시작될 때 제조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다 소비가 되지 않고 해외로도 많이 수출했어요. 그래서 수출의 주역, 대기업은 수출의 주역이었고요. 그다음에 높은 생산성으로 다른 기업들도 끌어갔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이제 수출의 주역이었고 높은 생산성으로 타기업을 선도했고 이익을 많이 남겼으니까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겠죠. 그래서 사회에 이바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소기업의 장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장점 문제에서 나온다거나 했을 때 생각하실 부분은 기업이 작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혁신적인 경영이 가능한 것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저렴한 원가라는 것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을 위해서 기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 운영 자체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원가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장의 확보도 유리한 거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크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시장에 진입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도 충분히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 확보에도 유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영의 의사결정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인수와 합병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앞에서 나온 기업 집중이라는 것은 같은 시장 내에 있는 그 회사들이 모였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기업의 인수합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M&A라는 것은 A라는 기업이 B 기업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주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M&A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경영 전략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이 환경에 적응하려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을 해서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제화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 좀 그 부분이 모자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기업 M&A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평가된 기업을 이용한다라는 뜻은 현재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미래에 발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그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나 좀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업을 M&A를 통해서 현재 우리 모기업의 경영 활동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M&A를 하는 경우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영업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통망을 확대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영업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거나 신규 시장에 참여할 때 마찰을 좀 줄인다거나 시장의 지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M&A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재무적인 동기는 위험 분산 효과가 있고 조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같은 물건만 계속 만들어내는 회사보다는 서로 다른 물건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그 A라는 물건이 좀 덜 팔려도 B라는 물건이 잘 팔리게 되면 계속 기업은 유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그 새로운 기업을 흡수하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M&A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수 대상에 대한 그 분류로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인수하거나, 주식 인수는 앞부분에도 많이 설명드렸죠. 그 주식회사가 그 자본, 대량의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주식을 내놓았을 때 주주들이 사주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게 이제
주식인데 그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 그 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산의 인수라는 것은 우리 이게 3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본과 부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에 들어가는 게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토지나 부동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을 인수를 해서 그 회사를 M&A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거래의사에 따른 분류로는 우호적인 매수와 그 적대적인 매수가 있는데요. 우호적인 매수는 그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서로 합의하에 M&A를 이룰 경우에 우호적인 매수라고 하는 거고요. 적대적인 매수라는 것은 B라는 기업은 원치 않는데 A라는 기업이 이 기업을 M&A 하기 위해서 그 주식시장 내에서 그 주식을 계속 매집할 경우에 그 적대적인 매수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위임장 대결을 하게 된다거나 시장 매입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합병의 방법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그 흡수합병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기업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지는 경우 흡수합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신설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기업이 만나기는 했는데 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새 기업이 되는 경우를 신설합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제휴가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에는 합작기업, 지분참여, 그리고 업무제휴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합작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세 개의 기업이 세 개의 벤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각각이 어떤 하나의 신설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신설 벤처를 만들기 위해서 지분을 모읍니다. 모아서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하나 만들고 각각의 벤처들은 각각의 기업들은 또 경쟁적으로 계속 경영을 해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합작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분참여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벤처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중소기업에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자본가들이 지분 그 돈을 이제 지원하는 투자하는 경우를 지분 참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업무제휴라는 것은 그 우리 기업에는 좀 모자란 약점이 되는 업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업무를 지원받는 그리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또 저쪽 기업에 또 제휴를 해주는 그런 식의 제휴를 업무제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장 경영일반 제1장 설명 다 드렸고요. 뭐 어려우신 부분 없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 1장에서는 그 경영 환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었고 다음에 그 기업의 형태 살펴봤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그 기업의 인수합병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